반갑습니다. 모든 뉴스의 시작 주권방송 뉴스타트 시작합니다. 오늘 또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신상철 대표님 2심 재판 끝내고 오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천안함을 주제로 최근에 책을 내신 기자입니다. 7년 동안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오셨던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현호 기자입니다. 네. 우리가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책을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을 냈는데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뭐가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왜 지금 시기에 이 책을 냈는지. 세월호가 지금 1091일 만에 이제 지금 육상의 거치관이 완료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304명의 이제 학생과 또 승객들 또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미수습자를 낳은 참사의 원인도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하는 것처럼 천안함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서해상 어떻게 보면 더 북쪽에 있는 서해상이지만은 봄날 7년 전에 벌어진 그 참사에서도 46명의 우리 꽃다운 우리 군 장병이 목숨을 잃거나 또 실종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훨씬 더 많은 의문과 의혹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못지않게. 그리고 그것이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런데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더욱 미지의 사건으로 묻혀지든지 아니면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된 것으로 우리가 의문점만 남긴 채 그렇게 굳혀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지난해부터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마침 또 연말부터 해가지고 천안함 사건을 이제 교과서에 국정교과서가 이제 지금 처음 올해 이제 3월부터 이제 보급이 됐는데 그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와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이제 한 항목이 있어요. 뒷부분 현대사 가장 최근 세사 남북관계 부분. 그렇죠. 한국사 교과서.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천안함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40명의 사망과 6명의 실종을 낳은 사건이다. 이렇게만 딱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고착화 시키려고 그러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게 거의 한 대여섯 글자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적어도 그 사건으로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라든지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거나 아니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를 써야 하는데도 그런 표현보다 단정적이고 그 의문이나 반론을 배제한 상태의 그런 어떻게 보면 다소 편향적인 대신 그런 기술을 어떻게 보면 비석에 새기듯이 새긴 것은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이 의문이나 반론도 같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도 좀 더 자연스럽게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되는데 더 어떤 힘을 좀 내게 됐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딱 하셨네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명감은 뭐 늘 이제 갖고 이제 취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계속 추적을 해오시고 관련 보도를 해오시고 또 직접 현장에도 가시고 그랬겠죠. 그래서 미디어오늘 딱 보시면 거기에 천안함 관련해서 대부분 우리 조현우 기자님이 거의 대부분 쓰셨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 사건이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10년도 오이사 조치가 그렇습니다. 내려졌잖아요. 남북관계 전면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고 민간 뭐 정부할 것이 다 이제 차단이 됐는데 그게 여전히 이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책까지 기록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완전히 이 북에 의한 어뢰 공격, 폭침 사건을 아예 그냥 고착화시키는 그 단계까지 와 있는 사건이네요. 이미 지금 굳게 한 거죠. 정부가. 그리고 이 정부가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검정 교과서에도 어떤 지필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천안함 사건을 북에 의한 어떤 도발의 한 사례로 기술을 하라고 그런
지필 이제 기준을? 지필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네네.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좀 더 자율적으로 그 기술 이제 교과서를 기술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그런 검정 교과서조차도 이제는 모든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천안 사건은 폭침 사건, 네. 북한에 의한 피격 사건으로 사실 기술할 수밖에 좀 없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교과서에 대한 손질을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거는 이미 그냥 다시 굳혀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굳혀져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전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이제 또 정부나 또 그런 기술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대부분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지금 한 800페이지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는지 간략하게 예.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책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어떤 방향은 그 정부 어쨌든 발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에 대한 그 의문점을 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고, 근데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언론, 또 법정에서 증인들이 제기한 그런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의문이 그냥 단순한 그 의문의 그 의문을 위한 의문이 아니라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이거나 아니면 근거가 있는 의문이라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국방위원회 그 회의록과 또 천안특위 회의록 또 본회의 회의록 그리고 국정감사 회의록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의문에 대한 기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의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의 천안함 관련 그 기자 브리핑과 그 질의응답에 대한 속기 자료들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잘 안 찾아서 그러지 우리들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그거를 사람들이 그 곳곳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냥 버려져 있는 자료예요. 근데 그거를 버려져 있는 것을 다시 그 모으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57명의 45회 그 공판과 이 두 차례의 현장 검증에 대한 그 증인 신문 조서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그거를 동반했던 또 현장 취재 기록들을 갖고 어떤 의문에 대해서 제기만 했다면은 무슨 음모론이나 그 유언비어 유포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의문 단순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트집 잡기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다 그 의문을 제기할 만하니까 한 거라는 것을 그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뭐 그런 그 기본적인 얼개를 가지고 요즘 작업을 했습니다. 진짜 이 제목대로 기록을 다 모았네. 모아서 또 그걸 또 정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 기록은 말을 기록한 거고 그 말의 기록이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이 의문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문을 담은 거기 때문에 여하간 그 이 의문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의문이 있는 것은 그 의문이 있는 것을 사실 남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직 의문도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했다는 거고요. 이게 정부 발표 내용의 골자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 3월 26일 21시 22분경 그 백령도 서해상 2.5km 부근에서 경비 작전 중이었던 천안함이 그 천안함 선저 3에서 6m 또 수심 6에서 9m 수심에서 폭발한 그 어뢰에 의해서 침몰했다는 사건이고 그 어뢰는 이제 북한산 CHT 02 델타 02D라는 그 어뢰이고 거기에 이제 디스크 후면부에 1번 글씨가 써 있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1번 어뢰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부르곤 하죠. 여기 핵심은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 발표에는 그 어뢰 폭발이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발표의 가장 주된 요지는 폭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폭발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큰 어떤 그 요지는 정부의 그 발표에서 선체가 천안함의 선체가 그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폭발한 그 근거로 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한 말씀드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매끈한 절단면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의 절단면을 보시면 앞에 밑바닥이 이렇게 그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져 있습니다. 네. 매끈하게 잘려져 있고 보통 폭발을 하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이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힘에 비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게 매끈해져 있다는 것이 있고 이제 또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 폭발의 근거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함 안정기 스테빌라이저라고 이제 세월호에서 또 스테빌라이저가 절단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그거는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 있지 않나? 옆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함의 어떤 그 보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이렇게 고정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네. 반드시 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장치인데요. 이게 그 함 안정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철판의 골재 사이에 있는 철판만 있는 데가 쑥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다. 접시처럼 들어가 있다고 해서 디싱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디싱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수중에서 나온 어떤 둥근 압력 그 가스 버블 형태의 그 압력으로서 전달됐다. 압력으로서 전달됐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이 골재는 그대로 있고 이제 약한 이 철판만 움푹 들어가게 된 이것이 바로 폭발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부가 주장하는데 함 안정기 우현에도 이런 상태가 남아 있어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한데 조금 이제 여기 좌연이 더 심하죠. 그리고 좌연에서는 또 이런 그 찢겨진 부분이 보입니다. 찢어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여기에만 이렇게 찢어질 리가 없다는 반론이 제가 돼요. 이렇게 여기에 많이 또 그리고 긁혀져 있는 상태, 녹이 다 쓸어가지고 긁혀져서 녹이 다 쓴 이런 상태가 오히려 폭발이 아니라 좌초라든지 바닥을 긁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는 또 그런 반론도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좌초의 현상으로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저희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들의 그 주장이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폭발이라고만 또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그런 폭발이라의 또 전형적인 어쨌든 이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이 그 한미 절단면에 보면 이게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철판이 튀어나온 철판이 그 바깥에서 안쪽으로 위를 향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렇죠. 네. 말려 올라갔다는 이게 이제 어떤 폭발 압력이 힘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그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판이 약간 이게 왼쪽 가판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도 어쨌든 이 압력의 힘이다라는 이제 주장인 건데 폭발에 밀려서 올라갔다. 네, 폭발에 밀려서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 전선의 상태나 이런 게 많이 엉켜져 늘어서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뭔가 불타는 적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열 흔적이 없다고 합조단 보고서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게 그러면 폭발로 인한 어떤 그런 손상을 입은 우리가 물체를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폭발로 인해서 나타난 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보면 이제 예전에 1999년도에 그 영국의 토렌스함이라고 HMAX 토렌스함이 군함이에요? 호주의 그 호위 구축함입니다. 호위 구축함이고 이게 그 미국의 랜스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그 마크 48이라는 MK48이라는 어뢰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제 여기 선저에서 비접촉 수중 폭발을 한 그 폭발에서 파괴된 토렌스함의 그 함수 절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안함 사건 딱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세부적인 건 잘 몰라도 대표적으로 뭐 비접촉 폭발,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 제트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천안함을 둔동강냈다. 그렇습니다. 어뢰에 의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폭발, 그러니까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게 실제 있는 거고 그 사례로 지금 저 사진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접촉 수중 폭발 이게 에클스나 아니면은 윤덕용 합조단장도 이 사진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절단면이 비슷하다. 과연 비슷하냐? 천안함의 절단면과 비슷한가? 주장을 하는구나. 이거와 이게 과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이건 물론 한미고 이건 함수지만 딱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지금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또 이 가판이 완전히 180도 바깥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어떤 충격을 받은 부위는 시꺼멓게 그을려 있고 완전히 이렇게 뭉개져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수중 누가 폭발이라 보더라도 하더라도 이게 네. 화염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화염이 온 걸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진 정도밖에는 없지만은 근데 시꺼멓게 다 그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물기둥이 아니라 단순한 물기둥이 아니라 나중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불기둥이고 화염기둥이에요. 그리고 연기기둥이고 단순히 물만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기에 이제 이제 부유물과 폭발에 의한 어떻게 보면 화약 덩어리와 그 잔해물들이 같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도 같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미나 함수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열기와 그 화약과 화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충격이 가해진 것만 있지 그런 열과 함께 어떤 폭발에 직접 닿았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니 그 합주단에서 저기가 무슨 화염이 올라온 건 없다고 얘기했다면서?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없을 수 있냐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폭발이라서 사실 근접 수중 폭발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폭발과 이것도 비접촉 수중 폭발입니다. 근접 비접촉 수중 폭발. 그리고 이것도 근접 비접촉 수중 폭발. 이게 배 밑에서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제 그 고성능 폭약 250kg의 폭약량이 들어있는 북한산 어뢰가 터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면은 한 360kg TNT 이상의 그 폭약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가늠을 못해요. 지금 어느 정도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TNT 295kg의 그 어뢰라고 하거든요. 천안함을 폭발시킨 그 어뢰에 되면 TNT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360kg이라고 환산한다면 그것을 전후로 한 정도의 어떤 규모로 폭발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 손상을 입혔다고 한다면 그리고 훨씬 더 큰 함정입니다. 이게 2,000톤급 함정인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아주 세워놓고 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비껴 맞았을 게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 반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반론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이런 차이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차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게 조롱을 많이 받았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블로거가 요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올리면서 이제 큰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반론의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된 형광등이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체 평택에 가보시면 이거 그냥 누구나 손쉽게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형광등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제 국방부에선 처음에는 약간 이제 이게 물기둥이 비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 다음 날에는 이게 그 충격이 이제 배 안에서 수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저긴 지하 1층에 있는 이제 갑판에 붙어 지하 1층에 있는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기 때문에 힘이 저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다른 곳은 했지만 저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이죠.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렇죠. 저기까지는 딴 데 뭐 찢어진 데도 있고 구해져도 있지만 저기도 안 될 수 있는 거냐는 게 이제 반론인데 어떻게 보면 동일한 힘이 전달이 되는데 저기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형광등이 일종의 내충격 설계가 돼 있다. 군함에서 쓰는 형광등은 이 형광등 가시라든지 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나 철제가 폭발이나 어떤 다른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충격 설계가 돼 있다는 그게 주장이 국방부 주장이에요. 국방부 주장이고 그 1심 판결문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의문은 있는 거죠. 이거는 떼서 조사해 보면 알겠구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멀쩡한 형광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사실은 그냥 변명이거나 다른 갖다 붙이는 얘기일 뿐이고 분명히 남아 있는 증거는 이런 형광등이 멀쩡하게 남아 있다는 게 사실 증거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조단 보고서에는 요 설명은 없어요. 다른 설명은 잔뜩 해놓고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하면서 내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공정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보고서를 솔직하게 과연 썼느냐라는 또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기둥이 이제 다 물기둥이 많이 나왔죠. 없었다는 거죠. 저게 아까 그 배랑 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다. 변호인이 여기 있을 때 이 공창표 또 그리고 그 황보상준, 황보상준 일병은 여기에서 여기 딱 보면 이게 이제 만약 천안함이라고 친다면 이게 천안함 좌현에서 이제 견시 근무를 했었고 또 우현에서 견시 근무를 한 사람이 공창표와 하사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생존자예요. 예. 그리고 폭발이 좌현에서 그 엄청난 양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100m의 물기둥이 솟구쳤다고 하는데도 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견시대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한 50m에서 많아봐야 이제 1m가 떴다고 하는데 그건 과장된 거고 한 뭐 40m 황보상준 일병은 뜬 걸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떨어져서 엎어졌다고 그러는데 물방울 몇 방울 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몸이 뛰었다 떨어졌다는 정도만 있고 물벼락이 어떻게 보면 뒤집어 써야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물기둥은 전혀 보지도 못했고 물벼락도 없었고 다만 분무기로 살짝 얼굴을 뿌린 것 같았다는 그런 물기둥이 이제 물방울에 네. 튀었다는 정도의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공창표 화사는 마찬가지로인데 전혀 물기둥 보지도 못했고 물을 뒤집어 쓴 것도 전혀 없었다. 옷도 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생존했습니다. 생존 장병들의 증언. 예. 물론 이 사람들은 바뀐 적은 없죠. 근데 그 증언이. 그렇죠. 이것도 증언이. 계속 그 증언을 유지했어요 법정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도 어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기둥은 없었지만 어뢰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군함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힘은 어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좌초로 버블 제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 어뢰일 수도 있으면 다른 어떤 큰 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뢰밖에 없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네요, 또. 그렇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도 어쨌든 당사자가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설령 물기둥이 안 봤다고 해도 어뢰라고 한다 그러면 재판장이나 또 어떤 그 어뢰로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이제 어떤 증거로 참고 정황으로 증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물기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게 물기둥이 폭발했을 때는 생긴다는 어떻게 보면 실험의 선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선례를 본 사람이나 목격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이게 설명이 조금 어떤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의 상태가 지금 아까 이제 견시병들은 생존자고 지금 이제 사망자들의 시신 상태에 대해서 그 군의관들이 이제 보고서를 냈고 재판에서도 증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하고 또 생존 장병들의 몸 상태 이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뭐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그 사망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까요? 사망자가 이제 지금 40명의 사망자와 6명의 그 실종자. 그것도 지금 구별이 안 되고 46명 용사라고 지금 다 46명 얘기하는데 이제 6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6명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 산화자라고 그랬죠. 폭발로 인해서 산화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산화자라고 하지만 아직 산화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 폭발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분명치 않은데다가 또 어쨌든 그 정확한 표현은 실종자죠. 지금 실종자지만 실종돼 있으나 어쨌든 그 사망했을 걸로 추정해서 46 용사 전사자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군에서 공식적으로는 산화 6명이 산화자라고 분류를 했다 그러면 산화라고 그러면 보통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런 그렇습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사려롭지 못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종돼 있고 더 찾을 수 있으리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에도 그 9명의 그 미수습자라고 하지 실종자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존자의 부모, 실종자의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산화자라고 사실은 시신도 찾아주지 못해놓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시청자들 그냥 이제 지금 매년 또 기념식 하잖아요. 추모식하고 그래서 46용사라고 표현이 그냥 뭉뚱그려서 돼 있는데 40명은 사망자가 확실하고 시신이 있고 6명은 실종자라는 거 시신도 찾지 못한 실종자 그거를 구별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분의 그 우리 실종자의 가족분들은 시신을 찾는 것을 더 이상 그 포기하고 좀 전사자로서 예우를 좀 받는 걸로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유가족도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좀 구별은 되긴 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 그 산화되는 증거는 없는 거죠 지금. 산화된 증거는 없는데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어쨌든 사망했을 걸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시신이나 이런 게 견주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병리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의학적으로 지금 사망 판정이 된 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사망자로 분류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의문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선 섣불리 어떻게 보면 용어를 산화자라고 쓰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사려있거나 어떻게 보면 진실에 맞는 좀 그런 이게 표현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망자의 상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가요? 내용이? 네. 그 사망자는 40명은 그 모두 익사로 추정된다고 있습니다. 관통상, 화상, 그 열상이 없고 그러니까 화상과 관통상 그다음 총상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외상에 의해서 사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상의 흔적이 없고 외상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인은 아니기 때문에 익사로 정황상 추정되므로 정황상 익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추정했습니다. 추정치고 이제 그때 검안을 했던 사람들은 의사들은 추정은 익사로 추정이 되지만 사인을 우린 익사라고 쓰진 않는다. 사인은 이제 미상 또는 불상, 불명. 그 희한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부검을 해봐야 된답니다. 부검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겉모습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의학상 그거는 그렇게 성립하는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견서를 쓸 때도 전부 다 부검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한 정확한 의학적인 사인은 불상이고 대신 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외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익사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추정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법정에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확정한 건 어쨌든 외상은 아니라는 것은 확정을 해줬네요. 그렇죠.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의 외상은 없었다는 거죠. 화상도 없고 또 뭐죠? 총상, 파편상,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관통상, 어떤 뭐 강력한 사실은 뭔가 그 폭발의 압력에 의한 무슨 파편이 들어가면 관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 뭐죠? 고막이 터졌다는 거라고 하나? 그렇습니다. 청각 사망자도 청각도 청각 상태까지도 아마 살펴본 것 같은데 그게 큰 이상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존자들이 만약에 그런 폭발이 버블제트나 이런 게 있었다면 고막이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합쳐단 보고서에 보면은 청각 폭발 근접 수준 폭발 시, 그러니까 근접 폭발 또 수상 폭발, 내부 폭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폭발을 우리가 이제 겪을 경우에는 그게
청각에 반드시 이상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상이 생긴 환자는 없다고 자기들이 다 그 보고서에 그게 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도 부상자 그런 환자는 중에서도 없다. 어떤 청각 장애자가 없다. 그리고 화염과 그을음의 흔적도 없다. 그리고 근접 폭발이 생길 수 있는 다수의 파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존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폭발의 상흔과 시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폭발의 흔적이 일단 없다는 것은 이제 네네. 합조단에서도 그것을 시인을 한 거죠. 그런데 비접촉 수중 폭발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폭발이 이제 지금 폭발의 현상과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원래 비접촉 수중 폭발에서 나타난다는 좀 이런 말하기도 힘든 이런 설명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접촉 수중 폭발이었다라는 그래, 주장을 한다는 그거는 거지. 폭발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네. 폭발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깔끔한데 근데 정부는 비접촉 수중 폭발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비접촉 수중 폭발에도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러면 뭐 좌초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충돌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피로 파괴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폭발이 그렇죠. 없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폭발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폭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미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네. 그런 차원에서 비접촉 수중 폭발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이게 어떤 그 증거 능력을 설명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문장이 아니에요. 저 설명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몇 가지 또 네, 폭발이 아닌 근거들, 의문들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해오셨는데 뭐 지진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폭발인 어떻게 보면 폭발일 수밖에 없는 근거, 움직일 수 없는 근거로 선체의 손상 상태와 함께 이제 지진 데이터를 들고 있어요. 지진파가 있었다. 21시 21분 58초에 그 전국의 4개 지진 관측소에서 지진파가 감지됐고 또 11개 그 관측소에서 공중파가 감지됐다. 그 지진파의 규모는 그 진도 1.5 규모다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만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공중음파에서 그 1.1초 사이에 피크가 생긴 어떤 그 갑작스레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두 간격이 1.1초다. 그래서 1.1초 사이에 아까 설명드렸던 충격파가 한번 도달되고 1.1초 후에 또 어떤 물기둥이 솟구치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이 1.1초가 기록돼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데이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번의 1.1초에 두 번의 어떻게 보면 폭발 충격을 들었다고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1초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충격 꽝 소리는 한 번밖에 못 들었다고 다 증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여기 좀 복잡한 지진파는 복잡하지만은 그 지진파가 인공 지진이라는 거예요. 인공적인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중에서 뭔가의 어떤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 그 어떤 충격이 이 해저 지형을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해저 지형을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저 지형이 그 지진은 지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백령도에 있는 해저 지형에 충격이 전달돼가지고 백령도에 있는 지진 관측소에 전달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홍태경 연세대 교수는 그걸 어뢰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뢰 폭발은 이 피파 이게 보통 어떤 이 파형이 우리가 용수철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여기서 힘이 저기 전달되는데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피파고 또 S파는 이게 이렇게 전달될 때 위아래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반 수직 방향으로 힘이 아래로 전달되는 거. 그렇게 이제 지진에서는 두 개가 양상이 나타나는데 피파의 그 어떤 진폭이 S파보다 훨씬 좀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피파가 더 강하고 빨리 전달이 되면 보통 이제 인공 지진이거나 어떤 이제 폭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감지된 것에다가 어떤 그 음파까지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공중음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의 어뢰가 터졌음을 사실 입증한다고 이제 홍태경 교수는 이렇게 이런 논문을 냈습니다. 지진학회에. 그리고 이제 김소구 지진연구소장은 정반대로 폭발은 폭발인데 기뢰 폭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진 규모도 1.5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는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초저주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정부가 발표한 250, 360도 아니고 한 136kg 정도의 수중 폭발이 약간은 이제 그 좀 저규모의 소규모의 폭발이 있었을 거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또 이제 여기 배명진 그 숭실대 교수는 어뢰가 직접 타격했다고 설명했어요. 이거 완전 극소수설인데 이 얘기는 이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 하나 이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 순간에 충돌에서 발생하는 폭발음이 8.54헤르츠라는 어떻게 보면 주파수가 발생하는데 이게 하나의 공명 주파수라는 거예요. 고유의 진동수인 건데 어떤 상태에 나타나냐면 실로폰을 때리면 나타나는 진동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와 쇠가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주파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 어뢰라고 추정해도 정부 발표랑 다르네. 그러니까 어뢰의 그 쇠의 충격이 천안함의 철판을 쳤다는 거예요. 네. 쳤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이 그 충격이 이 주파수기 때문에 수중 폭발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직접 부딪혔다는 거예요. 쇠와 쇠가. 근데 그 지금 이 추정하는 분들이 그 뭐죠? 지진파 그리고 공중음파는 같은 데이터를 보고 분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주파수인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황수 그 전 경성대 명예교수는 네. 오히려 이제 이 배명진 교수가 얘기한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 요 공명 주파수를 오히려 고유 진동수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잠수함과 같은 큰 실린더와 같은 형태의 그 철판과 속이 빈 철판과 천안함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철판이 서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정수배의 주파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수배. 그러니까 이 폭발이면 홀수배의 진동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파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정수배 1, 2, 3, 4 형태의 그러니까 8.5의 2배, 3배, 4배의 그 피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 고유의 진동수를 뜻하는 것이다. 바로 이 아까 말한 배명진 교수가 말한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진동수라는 하나의 그런 학설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논증을 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논문을 국제학 수제에 냈죠.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배명진 교수를 제외하고는 다 국제학 수제 논문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뭐 권위 있는 주장이긴 하죠.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그러니까 분석 결과들입니다.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진 감시 기구에서 모아진 그 같은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분석한다는 거네. 근데 굉장히 크네요. 공통적인 거는.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해석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공통점이 있는 것만큼 네. 또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인데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건 어떤 건 틀리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사실은 더 조사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이건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폭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달리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제는 어떤 이제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폭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어떤 그죠. 폭발이 있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해봤다면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사건이 아니냐는 거죠. 사건이라고 할 때 사건은 육하원 측에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육하원 측에 맞게 지금 그 천안함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인가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거를 범행이든 사고든 이 두 개의 어떤 사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사건을 과연 성립하는 그 요소들이 각각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게 시간의 경우에는 9시 22분, 9시 21분 51 그 7초 내지 8초 그 시간에 발생했는지. 장소는 백령도 서방 2.5km에서 그 위치에서 폭발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뢰라는 어떤 폭발을 일으킨 그 범인 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침몰의 그 방식은 어떤 이제 누가와 어떻게 해당하는 하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거는 그 우리가 입증이 됐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 그럼 이걸 어뢰를 쏜 북한은 그러면 범행을 한 것이 맞는지
범행을 했다면 그 범행 동기인 왜 그러면 쏘야 하는 그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그런 그 잠수함은 과연 우리가 잡아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가설들은 설명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예, 제 검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에게도 또 그 의문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사실 또 객관적인 사실 지표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부분은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그 어떤 기록들을 자 이제 채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에 충실하게 수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요.